사람들이 막장 불륜 스토리다 뭐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선징악의 스토리에 따지자면은 그냥 불륜을 했다가 망태 끝한 아줌마잖아. 그렇지. 결국은 이게 왜 고전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입체적이죠. 맞아요. 다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고 아이를 가져서 점점 살이 찌고 있고 나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쇠퇴하고 있고 아 진짜 표현을 잘하는구나. 계속 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안 들었으면 이렇게 쓸 수 없는데 겪지 않았으면 아 정말 고전은 고전이구나. 꼭 한번 읽어보시라.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읽기요? 네, 고전 읽기 시리즈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고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려다가 그렇죠. 그 분량에 압도되어 손을 놓고 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저 정말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고전 읽기가 참 좋은 게 제가 이제 읽었지만은 한동안 잊혀뒀다가 다시 읽으면서 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데미안처럼 예전에 분명히 읽었는데 안나 카레니나처럼 안 읽고 수십 년을 버티다가 이 김에 이제 읽었는데 정말 너무 길어서 너무 몇 길어. 주간 읽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읽다가 만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근데 러시아 소설들이 유난히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이름이 익숙치가 않아. 그렇지. 예, 왠지 영어 이름이라든지 그래도 프랑스 이름까지는 뭔가 좀 익숙해서 누가 누구고 구도가 이렇게 딱 잡히는데 러시아는 뭐 이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길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너무 길어요. 한 권으로 끝나는 게 단편선 아니면 없잖아요. 이번에 안나 카레니나도 이제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연재 소설이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야, 이 긴 것을 몇 년간 연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호응을 했다고는 그렇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 번에 읽으면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연재 소설로 읽으셨을까? 그러니까는 드라마를 몰아보면 힘들지만 나눠서 보면은 볼 수 있잖아. 뭐 그런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러려면 이제 끝날 때 마지막에 왜 누가 죽는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연재 소설이 쑥쑥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또 다른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별로 없을 때니까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런가?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참고 읽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안나 카레니나 길었습니다. 네. 네,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안나 카레니나는 또 워낙 이제 영화도 많이 되고 뮤지컬로도 요즘 맞아요. 이제 예. 사실 상연 중이죠. 첫 번째 문장이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맞아요. 문장만 갖고도 뭔가 읽은 듯한 그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야,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사람들 뇌리에 확 박히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첫 번째 문장이 그거잖아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절이자 어리석음의 시절이었다. 막 이 얘기 쫙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무슨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진짜 멋있었고 특히 이제 또 모비딕의 첫 문장. 나를 이스마일이라 불러다. 콜미 이스마일. 그것도 와. 이게 이제 이스마일이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은하님은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저보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으로 막 때려주고 시작하는 소설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나 카레니나다. 그렇죠. 정말 이 해석이 맞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게 사실 뭐 사람들이 막장 불륜 스토리다 뭐 이러는데 사실 막장의 특징은 제가 늘 이제 막장이라고 하면서 저희 드라마 작가님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참겠지만 뭔가 굉장히 사건이 많아야 돼요. 누가 죽는다, 뭐 누가 떠난다, 뭐 부도가 났다, 뭐 다시 나타났다, 뭐 이러는데 점 찍고? 그렇지. 그러면 막 이러는 게 사실 막장인데 막장은 사건의 연속들.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 팡팡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건 옛날에 쓰여졌지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 사실 사건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에 빠져서 그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점점 그 감정이 고조되면서 안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게 이제 큰 사건은 별로 없는데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등등등. 이게 그래서 거의 가장 초기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이제 쓰여져서 쓰인 소설이고, 나중에 제임스 조이스나 우리가 흔히 의식의 흐름이라고, 의식의 흐름의 대표적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가 이걸 보고서는 단순히 이 귀족 만화님의 그 불륜 스토리 혹은 막장 스토리로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학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뭐랄까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인물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선징악의 스토리에 따지자면은 그냥 불륜을 했다가 망태 끝한 아줌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감정선을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욕을 할 수도 없게끔 독자를 하여금 만드는 이제 그런 굉장히 매력이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불륜 사건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당시 러시아 사회 특히 러시아의 뭐 귀족사회의 위선적인 모습이라든지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약간 좀 심도 있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볼 수 있게끔 만든 소설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요? 네, 레프 니콜라이에비치 톨스토이. 이게 플루임인데 일단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수백 명의 농노를 거느린 거대한 영지를 가진 백작 가문의 아드님. 그러니까 꼭 글을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글을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글은 이제 취미로 써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너무 잘 사시는 그런 분인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여여서 그래서 친척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떤 결핍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청년기에 이제 금쪽이었다. 예, 약간 방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박도 하고, 뭐 돈도 펑펑 쓰기도 하고, 여성 편력도 조금 지나치셔서 사생아가 있었다고 하죠. 브론스키와 비슷한 인물이에요, 보면. 약간, 그래서 본인의 모습이 사실은 브론스키도 있고, 레빈도 있고, 저는 안나 까레니나에도 살짝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학도 뭐 제대로 안 된 중퇴를 하고 뭐 이러고 했다가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사생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제 결혼하게 된 소피아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또 그러고선 술 마시고 뭐 방탕하게 살고 뭐 그러고서는 하루 보내고 들어와서 자기 혐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은 기준은 있는데 그러기는 또 싫어갖고선 자기 욕구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람이 개가천선 혹은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영적인 구원 때문에 가족들은 또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족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데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가 이제 연달아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뭐 리즈 시절을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그렇죠.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런데 자기는 지독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런 각성을 하면서 정부, 황실, 뭐 시스템, 법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을 하는 거의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가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종교. 그렇죠.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면서 파문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특출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 은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구도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수저였다 그러잖아요. 네. 농노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많은 재산들 그리고 인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농노들을 해방시켜주고 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인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 부인이 아이를 13명을 낳았어요. 부부금술도 좋았나 보네. 뭐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제 뭐 책을 쓰고 이제 글 작업에만 이제 매진을 할 동안에 그 거대한 집안 경제를 혼자서 이끌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단단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게 악필이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쓴 걸 전부 다 자기가 다 다시 써갖고서는 이제 해석해주고 써주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톨스토이 옆에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제자가 체르트코프라는 사람이에요.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지? 톨스토이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약간 자신의 영혼의 단짝 이렇게 여겼는데 약간 지금 와서 그 둘의 관계 객관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더 이렇게 강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회 다 환원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귀가 얇은가 보다.
기가 얇았다고도 할 수가 있고 네.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집안과 와이프는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렇죠. 아닌 말로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글만 썼지 나머지 내가 다 했는데 지금 와갖고선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아니 뭐 나는 그렇다 치고죠. 애들은 어떡하라고? 자식이 13명인데 지금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보기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관대하고 그리고 배려가 넘치고 성인 군자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무책임한 가정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싸우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톨스토이가 가출을 합니다. 8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집을 나간 걸 이거 가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쫓겨난 건가? 하여튼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왔고서 이제 다니다가 굉장히 조그만 러시아 지하철역, 지금은 이제 톨스토이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쓰러져 갖고 치료를 좀 받다가 네, 사망을 하게 되죠. 정말 불행한 가정은 나름의 이유로 불행을 한 거네요. 굉장히 특출난 그쵸. 이유로 불행한 거니까.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뭐 결국 마지막에는 불행한 가정으로 치달은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행복해지는 걸까? 사실 여기도 물려받은 재산, 그다음에 굉장히 특출난 문학적 재능, 그다음에 생활력 강한 부인, 그다음에 다복한 많은 아이들 그치. 하면 와 행복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너 하나만 마음 고쳐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런 이유로 불행해진다. 정말 불행은 굉장히 나름의 이유로 불행이 그쵸.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문구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들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행복한 가정 거의 비슷한 이유는 먼저 이제 불행한 가정이 왜 불행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행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불행할 수도 있고, 가족의 구성원이 아파서 불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누군가가 죽어서 불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있지만 서로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면서 서로에 대한 혹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버틴다든지. 근데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행복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나오면서. 그래서 불행의 요인은 정말 다양하고 하나만 무너져도 충분히 불행해질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 충분히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를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 나름의 방식이라고 지금 지윤님이 얘기했는데 그 나름의 방식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건데 그럼 과연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일관된 것인가 그런 거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톨스토이 시대랑 또 다르게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이라는 정의 자체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굉장히 넓어지고 엷어진 상태에서 행복이 일관되다라고 말하는 건 요즘은 정말 더 어려운 거 어렵지 않나 그 맞아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 문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처음에 이제 그 타이틀이지 안나 카레니나 주인공이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설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 안나 카레니나의 오빠. 그 스티바의 불륜 사건이죠. 맞아요. 굉장히 이 사람도 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놀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바람을 피죠. 그 집에 프랑스어 가정교사, 프랑스인 가정교사와 바람을 펴서 근데 이 부인이 그냥 참지 않아요. 뭐야 뭐 가정 깨 뭐 이혼해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때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안나 카레니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올케를 달래보겠어. 이러고 그러니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원죄가 오빠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모스크바를 오게 되는 거잖아요. 기차를 타고 안나 카레니나가. 그게 없었으면은 올 일도 없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와갖고서는 그러면 이런 이 명작이 탄생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이러지 않았으면 그 안나 카레니나가 이렇게 나중에 또 불륜은 불륜이고 그렇게 나중에 짜증을 내고 난리치지 않았으면 또 대충 덮고 살 텐데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꼭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왜 이러지 이랬는데 다 그 부분이 없으면 소설이 안 되니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가 짠 나타나서 이제 옳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달래기 시작하는데 그 묘사가 엄청 아름답죠. 유부녀인데 맞아요. 엄청 아름답고 또 성격도 굉장히 뭐랄까 사분사분하면서도 좀 진중한 맛이 있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미모를 넘어서는 어떤 매력? 그런 게 이제 있다. 우아함. 거기다가 이 스티바와 안나의 집안도 굉장히 좋다고 나오죠. 맞아요. 사실 그 스티바가 굉장히 칠락팔락 놀러 다니는데도 그래도 제대로 된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사는 데는 그 집안의 인맥이 너무 좋아서 모스크바와 페테르스부르크의 사람들의 절반은 아마 이 집안과 아는 사이일 것이다라는 걸로 보아 이 사람들의 집안도 사실 만만치 않은 집안인데 또 거기다가 굉장히 침착하게 올케를 달래줘. 아, 제발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요. 당신은 지금 상처가 너무 커서 많은 일들을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요. 워워. 오은영 박사 필로 이제 딱 나타나서 이제 하면서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또 마음이 풀려 올케가 아 그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 뭐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면서 처음부터 할 생각 없었을 거야. 그렇지 한번 해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막 조카들까지 고모를 너무 좋아해서 커머 하면서 몰려든다라는 표현은 이제 톨스토이는 거의 완벽한 여인으로 이제 안나 카레니나를 모든 사람들의 맞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로 그린 거죠. 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키라 나이틀리 나온 걸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아하게 나와요. 키라 나이틀리가 거기서. 근데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안나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성이 불륜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사실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귀족 사회 귀부인들이 뭐 불륜 안 한 사람이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건 이거고 내 가정사는 가정생활이고 맞아요. 이건 지켜야지라는 식으로 약간의 일탈처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안나는 그냥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하고 그냥 살아야겠어. 이러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일부러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 벌 받아야지 여자 막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약간 오해. 사실 주인공들이 모두 안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불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참 진실한 여자야. 불륜은 일으켰지만 결국 굉장히 진실하기 때문에 또 자기 그 감정을 못 숨기는 그런 면이 있는데 문제는 소피 마루소가 맡고 키라 나이틀리가 맡은 이 매력적인 안나, 완벽에 가까운 안나의 상대역 브론스키는 브론스키. 얼마나 매력적인 남자인가. 그게 이제 또 그래서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여자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으면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말 매력적일까? 그 책을 읽으면서 물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 이 사람도 백작 집안이니까 집안도 좋고 근데 책임감이라는 거는 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원래 그런 남자들이 책임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가장 처음에 이 사람이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안나의 사돈처녀 키티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사실 약간 썸에 가깝지 사실은. 썸과 어장관리와 거의 중간에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사적인 얘기를 시시콜콜 나누었는데도 결혼을 해야 되는 줄은 몰랐다라는 굉장히 그것도 인상 깊은. 이 사람은 내가 이 여자 데리고 놀다 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정하게 차 한 번 마셨다고 결혼을 한다고요? 라고 하는 어쩌면은 굉장히 순진한 마음?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그런데 안나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안나한테 또 이 사람도 확 빠져갖고 그렇죠. 진짜 절절절절 쫓아 다니니까 사실 이 사람도 어쩌면은 순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국 사실은 안나가 그렇게 자살을 한 다음에 자기도 거의 죽을 그쵸. 만큼의 고통을 겪고 하는 거 보면 꼭 진짜 우리의 옛날식의 정말 60년대 그런 한국 영화식의 그 나쁜 남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거야? 그렇지. 여자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미혼녀고 남자는 유부남. 그럼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놀다가 뭐 버리고 여자는 이제 애 낳고 혼자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여보내는 거지. 뭐 몰래. 그런 거지. 엄마는 찾지 마. 막 이러면 그 여기가 이제부터 너 집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여기까지네. 뭐 막 약간 이런 식의 그 무책임하고 이제 죄를 짓는 남자인데 브론스키는 사실은 결혼해야겠다. 나는 이제 사실 총각이지만 그 안나가 이혼하고 나면은 결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이죠. 약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맞아. 예, 조금 이제 약한 인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좀 놀다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충실해서 본인도 사실 안나 카레니나가 유부녀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맞아요. 예,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해야지 뭐
안나하고 나중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따보시 안나를 사교계의 어떤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나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왔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동공지진이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강단이 있다거나 이런 인물이라기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실제로 정말 혹독한 사회에 던져지게 되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약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영화 배우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에런 테일러 존스나 딱 이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정말로 잘생겨야 되잖아, 일단. 그치. 떡대도 좋고. 그런데 약간은 유약한 얼굴이어야 되고, 강단이 있으면 안 되는 얼굴이고, 진실해 보이면 또 안 되지만, 일말에 진실은 또 있어야 되고. 옛날에 이제 옛날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주드로가 딱 이런 역할을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이가 너무 드셔갖고 남편으로 나와. 키라 나이틀리의 20살 연상 남편으로 나온 거 보고 약간 머리도 막 벗겨지려고 그러고 세월이 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주드로가 정말 젊은 시절에는 고혹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아름답게 생겼었죠. 맞아요. 예전에 그 기네스 펠트로하고 맷 데이먼이 같이 나왔었던 미스터 리플리. 네, 거기서도 굉장히 그랬는데 정말. 제가 진짜 인상적으로 봤었던 영화는 그거예요. 케빈 스페이시랑 같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Midnight in the Garden of Good and Evil이라는 영화예요. 이건 내가 안 본 네, 미국에서 봤어 그 영화를. 근데 거기서 케빈 스페이시가 남부의 이제 굉장한 부자인데 남부가 좀 보수적이잖아. 근데 게이였어. 주드로가 그 파트너였어요. 거기 딱 나왔는데 너무 뭐랄까 새끼가 흐른다 그래야 되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 새끼가 흐르고 그 묘한 분위기가 딱 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막 그때 난 그때 주드로를 거의 처음 만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세월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제임스 맥어보이 너무 진실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치 조금 너무 선하게 생겼지. 저도 잠시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부 잘하면 모범생 같이 좀 생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뭐 제임스 맥어보이라든지 그리고 그 로버트 패틴슨이 물망에 올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패틴슨 조금 더 나은 느낌을 좀 들기는 하죠. 근데 세월이 진짜 무상하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주들러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 스티바 역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매튜 맥퍼딘. 이분이 원래 키라 나이틀리랑 오만과 편견에서 미스터 다시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 스티바가 웬 말? 그게 웬 말이냐고 해서 너무 웃겨갖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참 캐스팅하기 어려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운 역할의 그 사람들 그 굉장히 톨스토이 소설이 정말 결국은 이게 왜 고전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사람들 입체적이죠. 맞아요. 딱 나쁘다 좋다 이런 거 없이 그치. 다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꼭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도 다 설명되는 건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 흐르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그 러시아 사람들이 밤에 그런 연재 소설로 쪽으로 읽으면서 어머 이거 꼭 내가 느끼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치. 내 얘기 같아. 내 얘기 같아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결국은 안나 카레니나를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거는 불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용서받지 못할 신에 도전하는 죄다. 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다른 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브론스키랑 그렇게,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썸을 막 타놓고, 첫날 밤을 딱 보내자마자, 이번에 또 완전히 변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신이 벌할 거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거는, 이건 또 좀 너무 뜻밖의 반전? 약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누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그 죄책감에 완전히 덮어 씌워지는 거 보고 이거는 톨스토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느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온 다음에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굉장히 격렬하게 무언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있었다. 자신의 벌거벗겨진 영혼 앞에선 수치심이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것은 곧 그에게도 브론스키에게도 전해졌다. 하지만 살인자는 시체 앞에서 느끼는 무시무시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난도질하여 숨겨야 하고 살인으로 획득한 것을 이용해야만 한다. 너무 강렬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이제 자기가 속하기도 했었던 이 귀족 사회, 특히 러시아의 귀족 사회에 대해서 이제 좀 맹렬한 비판 그런 이제 시각을 보이는 건데 극적으로 보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불륜이라는 것이 결국 뭐 손바닥도 이렇게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여기 이제 두 남녀가 있는 거고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브론스키가 있는 건데 결국에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두 주인공이 처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브론스키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짜증을 내지. 엄마가 이제 신경질 내고. 용돈을 줄여. 근데 뭐 그냥 자기 사교계 생활에는 별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남자들이랑 잘 어울리고 다니고, 뭐 여전히 그래도 여자들이 막 쳐다보고 뭐 이러는데, 안나는 그에 반해서 거의 뭐 유령 취급을 당하는. 숨어 지내죠. 예. 그럼 어딜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라보지도 않는다든지, 말도 아무도 안 건든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딱 뭐 닫아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뭐랄까 굉장히 불공평했구나. 그리고 오빠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도 그렇게 이제 불륜을 하고 바람 피고 다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다니고 그냥 뭐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나온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다른 이제 러시아 귀족 여성들을 보더라도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냥 일탈에 불구하고 그거는 결혼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 맞아요. 나는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살아가겠다. 그것만 하면은 별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안나는 정말 가혹하게 거기서 사실은 뭐 처벌 아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본인에 대해서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함께 공조한 브론스키에 대한 어떤 원망? 그러면서 집착을 더 보이게 그러니까요.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기차에 몸을 던지게 되는 이제 파고를 받게 되는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안나의 등장도 기차고 마지막도 기차란 그렇죠. 말이에요. 숨이 상응이지. 처음도 기차. 그러니까 처음도 기차에서 시작해서 기차로 끝납니다. 근데 기차는 제가 롱테이크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정말 5만 군데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이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대에서 다시 현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 기차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의 전통적인 혹은 뭐 예전에 그 보수적인 혹은 위선적인 그런 문화에 이제 살고 있었던 안나 카레니나가 기차에서 등장을 해서 기차에 몸을 던져갖고 끝난다는 것은 뭔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러시아 귀족 사회의 뭐 혼란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혹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다가 조금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제 전환기를 모습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안나 카레니나가 재밌는 거는 사실은 시작도 한참 스티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좀 있다가 언제 나와 안나는 막 이러고 언제 나오지? 그런데 또 죽었는데도 또 이야기는 계속돼. 네. 사실은 여기에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 있죠. 레빈이라고 시골에 사는 귀족인데 그 하는 행태가 농민을 위한다든지 이런 것이 톨스토이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 아닌가. 톨스토이의 분신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은 전쟁과 평화의 피에르라는 인물처럼 이제 약간 박애주의적인 면도 보이고 그 상황을 굉장히 관조하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굉장히 안나 카레니나와 레빈은 반대 인물 같아요. 안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서 출발해서 점점 막 자기 혐오에 빠지다가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데 레빈은 좀 촌스럽지. 촌스러운 그런 면에서 시작했는데 자기 회의도 많고 그런데 점점 깨달아가고 좋은 부인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쌓아가는 그래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런 두 인물을 절묘하게 배치한 것이 또 이 작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빈이 이제 톨스토이가 스스로를 그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모스크바 상류사의 이제 피로감을 느끼면서 레빈이 사실 자기 영지에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농사일을 이제 직접 자기 뭐 농노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톨스토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영지에서 함께 이제 농사일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이 톨스토이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2의 짜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짜르를 존경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뭐 소박하게 살면서 신앙에서 뭐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모습들이 톨스토이가 가장 바랬던 모습 아니면 자기가 살고 싶었던 모습 아니면 본인이 또 그렇게 추구했었던 뭐 일종의 추구미 네, 그걸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쪽에는 이제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뭐 감정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맞아요. 네, 그런 레빈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게 되죠. 레빈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 게 굉장히 자기 의심이 많죠. 늘 고민하고 사실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차이잖아. 그야말로 까이죠. 그치. 까였다가 어떻게 또 이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완벽한 무슨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애가 태어났는데도 이게 내 애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왜 아빠들이 처음에 애들이랑 금방 애착 관계를 못 갖는 그런 모습을 또 그대로 잘 보여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한 말씀 한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이성과 철학과 교양과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제대로 막 맞받아치고 내 이론은 이렇고 이런 거야 라고 말도 못하고 늘 어버버버 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가장 신의 뜻이랄까? 뭔가 그런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같아요. 그게 톨스토이의 반이성주의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제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19세기 이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20세기 초 이러면은 사실 이성과 합리성이 굉장히 장악을 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계몽주의가 이제 유럽에서 발효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성, 합리성, 과학기술 앞으로 진보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갔던 시기인데 톨스토이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과학기술이 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도 정말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뚜르게네프랑 싸우고서 20년 가까이 절교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서구적인 어떤 이상주의라든지 이를 통한 교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뒤져봤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톨스토이에 대한 이제 책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이나 이런 걸 봤더니 루소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뭐 계몽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나오는 3대장이 있잖아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그렇죠. 근데 홉스는 완전히 그냥 정글 속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하면서 약간 이제 성악설에 가까운 인물이고 그 중간쯤이 이제 로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루소는 원래 우린 너무나 선한 존재인데 그 자연의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데 이놈의 뭐 문명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배려놨다. 라고 이제 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루소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리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좀 더 발전시키리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닐 수 있어. 이성에 기반한 삶, 이성에 기반한 서구 철학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이제 레빈에 많이 투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반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에 안나 카레니나가 죽는 그 시퀀스도 실제적으로는 물론 감정에 격렬하게 빠져서 불륜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엔 다시 이성적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거저거 따져보니 방법이 없네. 노웨이 아웃. 빠져나갈 데가 없네. 빠져나갈 데가 없네라는 굉장히 이성적 판단.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라고 해서 자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선택이고 또 동시에 반종교적 선택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대단히 반종교적인 거니까. 근데 레빈이 톨스토이의 오지랖 넓은 면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나와 레빈이 만나요. 그래서 안나가 브론스키 집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죠. 거기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영국 애들을 잘 돌봐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을 쏟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걸 보고 영국 소녀를 레빈이 이렇게 영국 소녀한테 한 명한테 그렇게 애지중지 애정을 쏟으면서 교육에 몰두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러시아 애들 수백 명을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안나는 거절을 해버리죠. 단박에 거절합니다. 자기가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건 나는 맞지 않고 나는 그렇게 여러 명 상대하는 거는 못한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그 아이한테나 애정을 쏟고 지금 이제 남편한테 두고 온 세리오자 그 아들이나 지금 이제 그 다시 낳은 딸이나 그렇게 잘 키우는 거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기의 선을 그어버리는 데서 안나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너무나 심한 자기 몰입, 자기만을 생각하는. 근데 레비는 그렇지 않죠. 괴로웠고 자기 회의를 하지만 결국은 계속 레비는 바깥을 보죠. 적당하죠. 여러 명을 보고 집단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이런 면에서 현실에서 레빈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돌스토이야. 돌스토이예요. 밖에서 보면 성인군자인데. 아니 사실은 키티도 그렇게 완벽한 여인은 아니에요. 그 부인.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바가지도 끓고 안나를 만나고 왔는데 또 예쁜 여자 만나니까는 어땠냐고 또 막 이제 키티가 원래 브론스키 좋아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있고 하는데 또 계속 막 남편한테 바가지를 끓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되게 단순한 작가 같으면 레빈을 완벽한 인물로 그리고 싶으면 그냥 키티랑 너무 또 이상적 가정을 이뤄갖고 애 잘 키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아니에요. 서로 막 찌걱찌걱 하면서 같이 부부의 합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톨스토이는 이런 데 대한 센스가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 그러니까 부부의 거죠. 세계 이런 걸 정말 너무 잘 그렸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간혹 가다가 뭐 러시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슬라브 민족주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톨스토이는 그의 삶을 보면은 민족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사실은 굉장히 민족주의를 혐오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가 뭐 어떻게 해갖고 사실 그 당시를 휩쓸었었던 여러 사상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민족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근데 이렇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민족에 대한 어떤 뭐 각성을 해갖고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민족주의를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민중들을 현혹을 시켜서 전쟁터로 내몰려는 맞아요. 그런 작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그런 도구로 쓰이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안나 카레리나가 죽고 난 7장 이후에 8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쵸. 지루하게 설명을 하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야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그맨 처음에 이 소설이 연재됐던 그 잡지의 발행자는 그 8장의 내용을 바꾸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발행 못 해. 라고 해서 한동안 발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8장에 가면은 그 막장 드라마 마지막 편에 가면 PPL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이 해갖고 냉장고 속에 막 20분 하시고 막 이런 것처럼 이런 박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맞아요. 길게 그 레빈의 입을 빌려서 설명을 하죠. 진정한 뭐 박애주의자 아니면은 자유주의자에 그렇죠.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 자체가. 그러면서 사실 브론스키는 결국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사랑의 상처를 잊기 위해 안나를 잊기 위해 하고 죄책감이지 뭐. 전쟁으로 나가버리는데 레빈은 아니야. 전쟁은 정말 아니야. 전쟁은 정말 민중을 현혹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해서 딱 선을 긋는 게 거기서도 이제 인물들의 대비를 가져오는 맞아요. 부분이죠. 하여간 안나에 대해서도 정말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대해서 계속 감탄을 하면서 이번에 읽었던 게 부부의 미묘한 심리도 굉장히 잘 포착을 하고 아마 부인이랑 계속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 부인이 이제 계속 좀 왜 쏟아내는 스타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안나가 브론스키한테 쏟아내는 거 내가 이렇게 지금 뚱뚱해졌는데 임신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희가 예전에 오만과 편견에 제인 오스틴 얘기를 했는데 제인 오스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의 눈에서 정말 여자를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여성적 시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착착 뽑아내는 면에서 도스토옙스키랑은 또 좀 다른 굉장히 그런 섬세한 면이 있는 그런 그 소설가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묘사가 되었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제 안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격의 꽃 같았던
정말 반짝반짝 빛나던 자기 리즈 시절에 있었던 인물인데 지금은 거의 뭐 뒷방에 와갖고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브론스키에 대한 그 격렬한 애정만큼이나 그 격렬한 원망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전히 그냥 밖에서 잘 나가고 있는 브론스키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봤더니 아이를 가져서 점점 살이 찌고 있고 나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쇠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격지심과 어떤 열등감과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은 질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그 장면이 아 진짜 표현을 잘하는구나. 네. 이런 감정선을 이렇게 잘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집착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브론스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넌덜머리를 내면서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저는 계속 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안 들었으면 이렇게 쓸 수 없는데 겪지 않았으면 상상만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정말 고전은 고전이구나. 길지만 꽤 힘들었지만 읽을만 하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는 사실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인 오스틴이 그리는 그런 사랑 이런 거는 그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엘리자베스와 미스터 다시의 알콩달콩하지만 좀 흐뭇한 미소를 주는 그런 건 없고 누구나 다 뭔가 부족한, 뭔가 삐뚤어진, 뭔가 이렇다가 저렇다가 또 어떻게든 꿰맞춰 나가는 그런 삶이 있을 뿐이지 삶은 있는데 그렇게 사랑은 없는. 사랑은 이 좁은 범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넓게 바게로만 존재하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사랑이죠. 굉장히 강렬했었던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안나와 브론스키의 감정같이 첫 문장에 나오는 어떤 행복한 가정이 과연 조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오버레이트 됐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어쩌면은 이게 팔팔 끓는 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따뜻한 항상 변함이 없는 어쩌면 조금은 지루한 그렇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내심? 근데 그게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 소피아는 아유 또 저러고 있네. 잘났어 정말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이 정말 인생일까요? 그러니까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맞아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실 당대의 인기 어떤 책들은 당대에만 파르륵 인기가 있고 뒤에 이제 잊혀지는 것도 있는데 이 소설은 그 출간 당시부터 인기를 얻어서 정말 그 후 수백 년간 사람들이 모두 최고의 소설이라고 극찬하는데 이번에 롱테이크 덕분에 제가 한번 그러니까요. 완독을 해보았습니다. 예, 김영하 소설가가 뭐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책으로 이걸 꼽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속이 답답한데 좀 고구마 먹는 답답한 느낌. 그래서 무인도에 가져갈 책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예, 그렇지만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권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읽어봤지만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무인도에서 딴 책을 바꿔 낄 수도 없는데 계속 이 책을 갖고 있으면은 또 브론스키는 왜 저랬어? 안나는 왜 저랬어? 이럴 것 같고 그래도 방학 때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롱테이크 고전 같이 읽어요 시리즈에서 오늘은 이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